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도 3%, 그리고 뒤따라오는 SK스퀘어가 6%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대형주 상승 추세의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금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3거래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 형 따라 아우도 가는 그런 모습들,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구나라는 느낌 나옵니다. 오늘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지수적으로 힘이 있다 보니까 증권 괜찮고 은행 가고요. 어제 이어서 그리고 반도체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9% 넘게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CFO의 발언이 그동안에 HBM4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야라는 루머를 일축해줬다라는 반응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4와 관련해서 대량 생산 진입과 상업 출하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팔리고 완판 이런 예상까지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까지 공급량은 여전히 지속이 되겠다. 마이크론 관련 이슈입니다. 그런 전망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서버 관련해서 수요가 확대하다 보니까 메모리 저장 장치나 아니면은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겠죠.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450 그리고 TD 코엔이 더 높여서 공격적으로 $600로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 텐데 대형 기술주는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돈을 누가 버는지, 돈을 누가 못 버는지 이런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안에 좀 해당이 됩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부분이 떨어졌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성 논란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힘겨루기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아스트라랩스라고 해서 21% 넘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매출 성장은 좀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담 같은 게 이제 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결국 수익성 논란에서 좀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지만 2030년까지 4조 달러입니다. 이 규모의 대규모 캐펙스 설비 투자는 지속되가 이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이런 자본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돈 버는 기업과 아니면 잡아먹힐 기업이 무엇인지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KB증권에서 오늘 아침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서 마이크론이 HBM4와 관련해서 탈락됐다라는 루머를 일축하면서 9%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큰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HBM4의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는 범용 디램이나 낸드 쪽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공통된 매력 포인트가 상당하다는 거고요. 그걸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이 삼성전자의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KB증권이 분석하기로는 영업이익 17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흐름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전 세계 영업이익의 상위 10대 그룹 이런 부분을 줄 세워 봤을 때 영업이익에서 봤을 때 기업 비중이 약 9%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약 3%밖에 되지 않으니까 영업이익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을 10대 기업 그 비중으로 봤을 때 9%인데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뭐니 뭐니 해도 핵심 경제력은 최대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공급은 역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더 심화된 수준, 심각한 수준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주요 고객사 수요 충족률도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수요 기반이 좀 탄탄합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 70%가 AI 데이터 센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 대비해서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이잖아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0%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도 이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 고객의 비중은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매출 비중이 내년 3%에서 2029년에는 20% 그리고 더 뜁니다. 31년도에는 30%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만 보고 보면 파운드리 전체 매출 중에 한 3분의 1 고객사가 테슬라 비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 데이터도 나온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거의 100%늘 가능성 있으면서 작년 적자였습니다. 7조 적자에서 내년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 이런 기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24만 원에 그리고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 오늘 뭐 줄줄이 52주 신고가 어제 이어서 났던데요. JP모건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은행주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짜게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뭐 BNK금융, IM금융 그리고 카카오뱅크 사실 이런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립으로 제가 써놓은 이 종목만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 목표가가 좀 낮을걸요. 이런 부분 좀 잘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중 확대, 그러니까 최선호주의 순서는 JP모건에서 KB금융. 우리나라를 리딩하는 뱅크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볼 수밖에 없겠죠. 18만 원 그리고 신한지주 그 다음에 있는 그 선호주입니다. 12만 원 하나금융 그 다음인데 14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 종목 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여기 중에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비중 확대에서 가장 최선호주 탑픽은 KB금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적 괜찮았고 주주 강화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서도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 그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대형 금융지주의 순자산 비율을 보면은 1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1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면서 높여 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은행주는 뭐 코스피 대비해서 2월 들어서 훨씬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고 4분기 실적에서 보여줬습니다. 올해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최대 13% 성장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은행도 ROE 중요하잖아요. 자기자본 이익률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일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려잡았습니다. 그 수치 또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도 예고가 됐고 실행됐던 바 있고 앞으로 할 예정 이런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만 두고 보더라도 총 주주 수익률 같은 경우에 올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작년에 비해서 이런 데이터도 JP모건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요. 자사주 매입 확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KB금융은 1조 2천억 원 매입했었고 신한지주 발표했었고 하나금융 역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7천억 원, 4천억 원. 대부분 자사주 매입했거나 소강 예정이거나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또 올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 시행이 된다면 점점 배당을 늘리기 위한 그런 기업들의 활동, 계획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대형 금융 지주들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점 어제에 이어서 긍정적인 패턴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 10시 9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와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인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400선을 넘으면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5,46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오늘 코스피 안에서 이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HBM4를 이제 대량 양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그간 HBM4 공급 우려를 좀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 마이크론이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크게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4%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17만 원 선까지 정규장 들어서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17만 원 선 현재 시간으로도 넘어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3%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종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14.7%가량 튀어오르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TC 본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HBM4 마이크론도 이제 대량 출범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5에 대한 TC 본더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 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삼성전기도 2.75%가량 오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약 1%가량 오름세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SK 스퀘어도 오늘 4.7%가량 급등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업종도 빨간불 일제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은행업종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져가는데요. KB금융지주가 1.28%가량 오르고 있고요. 어제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PBR 1배를 넘어서면서 은행업종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 가까운 급등세, 또 우리금융지주도 2.9%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업종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지금 5,400선까지 넘어서면서 올해 5,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미래세증권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작년에만 코스피가 70% 넘게 올랐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작년 한 해에만 크게 올랐다, 100% 넘게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주의 실적도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 업종 안에서 27개 증권사의 순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증권사들, 오늘 한국금융지주는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철강 금속 업종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는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통신업종도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 함께 붙으면서 KT가 4% 가까운 급등, SK텔레콤도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LG U+까지 오늘 전반적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거의 반도체가 주인공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총 상위단에 많이 위치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많이 쉬어가기 때문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보다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데요. 리노공업 1% 가까운 상승세, ISC, 동진세미캠도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원익 IPS도 2% 가까운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이 로보티즈와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좋았던 우리기술이 11% 가까운 급등세를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VT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3.58%가량 강세입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의 주인공인데요. 지금 반도체와 함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 지수 상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 엇갈린 흐름을 가져갑니다. 코스피는요, 사상 최고치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장 대비해서 무려 100포인트 넘게 올려낸 상황이고요. 5,400선 넘어선 데 이어 5,460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46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 일중 고점 부근 또 사상 최고치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1,1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오늘 8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2.18%가량 급등하면서 8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시총 상위단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이번 주 들어서 거의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도 오전장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5,700억가량 시장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순매도였는데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꾼 이후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4천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포지션 변경,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6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쓴 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의 역할이 상당한데 여기 오늘 설명들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투자할 만한 동력 이런 데에도 핵심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가 뭔가라고 봤을 때 에이전트는 쉽게 얘기해서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해주는 정말 똑똑한 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적응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답하는 A였다면 행동하는 AI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챗봇,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2년도 11월이었습니다. 이때 챗 GPT가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써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행동하는 AI까지는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서치해주고 정리해주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초안을 작성해주고 이미지는 생성해주고 이런 단계까지는 하는데 더 딥하고 더 뭔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은 아직 없죠. 물론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하는 건 여기까지다라는 부분과 그렇게 봤을 땐 아직까지 AI는 챗봇 수준, 말 잘하는, 대답 잘하는 그런 챗봇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에이전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챗봇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AI 에이전트는 AI 발전 단계에 몇 단계에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갖고 왔는데 젠슨항 CEO가 CES 2026 말고요. 올해 말고 1년 전에 CES 2025에서 AI 발전 단계를 크게 5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인지형 AI였고요. 3단계는 생성형 AI였고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피지컬 AI는 5단계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3단계, 피지컬 AI가 5단계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한 4단계 정도가 AI 에이전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실 형태, 몸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몸이 있는 거죠. 몸은 없는데 피지컬 AI의 뇌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4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니까 그래서 5단계로 봤을 때 한 4단계 그 다음 넘어선 게 피지컬 AI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우리가 CES 2026에서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노사에서도 갈등이 심해졌던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공개 이후 피지컬 AI가 주목받았던 이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사람은 좀 쉬어야 되는데 로봇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좀 그런 작업들, 비생산적인 사람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 로봇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피지컬 AI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역시 에이전트 AI 역시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올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확률이 높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말까지 기업용 앱입니다. 기업용 앱 40%의 작업에 좀 특화된 AI 에이전트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탑재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작년 5% 미만이었는데 8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작년이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해이다, 시장은 명명했지만 기업들은 사용, 그러니까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은 많이 안 했고, 올해 좀 이런 흐름들이 폭발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느낌 드는 상황이고요. 리서치 기관 대부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연간 한 최대 50%까지 고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지금 기업들도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오픈 AI와 최근 정말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엔트로픽이 대표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준비를 하고 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AI는 챗 GPT로 유명한 곳인 거 잘 아실 텐데, AI 에이전트 관련해서는 오퍼레이터 이런 부분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 사용형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AI가 직접 컴퓨터를 만져서 클릭도 하고 거기다가 기입도 하고 그리고 뭐 스크롤도 이렇게 수행하는, 직접 AI가 컴퓨터를 작업 수행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챗 GPT보다 잘 안 알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돈 안 되게 프로 그 비용을 좀 내야지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졌지만 오퍼레이터 AI 에이전트는 이미 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게 최근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24년 10월에 컴퓨터 유즈가 공개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AI 에이전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구 사용이 핵심이다라는 게 기본 원리이고요.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 작년 2월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에게 좀 획기적인 것이라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코딩에 좀 특화된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코너가 끝나면 이제 이경전 경희대 교수님을 모셔서 이 오픈 클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거든요. 채팅 앱을 통해서 업무 지시가 가능한데, 어쨌든 이 핵심은 그래서 뒤이어서 마켓 나우 2부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빅테크 역시 AI 에이전트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도 그럴 수가 있는 게 기존의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 생태계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구글 있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구글은 워낙 지메일 있고 그리고 지도 있고 드라이브 있고 온갖 구글 생태계에 연결해서 확장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코파일럿을 탑재를 하면서 문서를 요약하고 이메일을 작성하고 이런 형태가 다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도 발빠르게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인데 여기에서 자체 LLM을 개발해서 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챗 엑사원을 또 공개를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통합 AI 에이전트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쇼핑 AI 에이전트, 2분기 중에 이제 통합 검색에 AI 탭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출시할 예정이니까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이유, 주가가 또 여기에 향방이 걸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AI 인프라 투자 중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려면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추론 연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데 엔트로픽이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챗봇에 비해서 토큰이라고 해서 토큰은 데이터 처리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하고 연산하는데 데이터 처리 단위, 최소한의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챗봇 대비해서 AI 에이전트의 토큰 사용량이 4배고 멀티 에이전트라고 해서 에이전트 다 모아놓은 이게 모아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최대 15배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또 전력과 메모리가 들어가겠냐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넓히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딱 생깁니다. 뭐냐면 반도체 그리고 전력입니다. 인프라 병목 형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투자 환경도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최근 소프트웨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도 AI 시대에 직면하면서 리스크가 좀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먹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기술 혁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AI 에이전트를 이끌어가는 건 오픈 AI와 엔트로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비상장사 같은 영향력 이쪽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신중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트로픽 비상장사의 영향력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보안 기업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주목하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의 선택지가 안정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뛰지만 AI 에이전트 시대에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엔솔, 배터리 이런 부분에 중요하니까 한국전력 그리고 엔비디아 알파벳, 클라우드 플레이어, 몽고DB, 디지털오션 홀딩스 이런 부분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이 됐으니까 NH투자증권 리포트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흥미롭게 저는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때문에 죽고 살 기업을 잘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매번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밤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소프트웨어 업종은 다소 신중할 필요, 다만 보안 관련 기업은 괜찮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도 말한 듯합니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어도비 줄줄이 떨어졌고요. 소프트웨어 섹터 관련한 ETF 있는데 이게 52주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반대적으로 앞서서 좀 비슷한데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버티브 같은 경우에 24%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냉각 그리고 전력 관리하는 그런 업체이거든요. 매출 80%가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 때문에 사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쪽이 되겠죠. 이 외에 캐터필러, GE 버노바 2층 같은 경우에도 올렸는데 AI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해서 산업재 섹터나 전력 장비주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 시대의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쪽에 있다라는 걸 좀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리온이 오늘 1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급등, 갑자기 쭉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서도 오리온 계속 봐라라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시티에서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 올려 잡았는데 그리고 중립에서 매수로 좀 올린 흐름들이 시티에서도 있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재료비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영업일수 긍정적이고 러시아 법인 잘 되고 중국, 베트남, 춘절 이런 부분의 수요가 강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게 어떻게 보면 1분기에 단기적으로 촉매,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한 가지 더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2025년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 결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다만 이제 리가켄바이오 지분 이런 부분을 좀 제외했을 때 밸류 매력은 부각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분 가치가 얼마인지까지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시티는 16만 5천 원을 올려 잡았는데요. 국내 증권사는 더 올렸더라고요. DS투자증권이 오리온 18만 원으로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17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도 알려드립니다. 자, 현대백화점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강한데 밸류도 매력적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일단 D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그 침구류, 매트리스 이런 쪽의 계열사인 지누스의 부진은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 이 백화점이 잘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익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영업이익 상승 기조는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올해 백화점 사업부 매출 4% 성장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고 영업이익만 봐더라도 1년 사이에 한 500억 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명품, 패션 이런 부분의 고성장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확실히 K자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면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15만 원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 그리고 대신 그 외에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했고 그 밴드는 여기에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프트 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3만 6천 원으로 얘기를 했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작에 대해서 뚜렷한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에 브레이크를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기대치와 유사하거나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았는데 여기에 대표 이제 IP는 니케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니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거든요. 뭐 글로벌리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냈고 다음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도 영업이익 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촉매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방어는 했습니다. 올해 안정적인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주가는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상의 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뭐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바이고요.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좀 추가 매출 기대가 가능한 게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립으로 유지를 했잖아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 교보 미래에셋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가 골드만삭스보다는 높습니다. 5만 2천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올해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 좀 역성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있습니다. 어쨌든 시프트업을 바라보는 주가의 모멘텀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에 있는데 이게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그런 중요한 요인 여기에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프트업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5,400선 넘고 5,500선까지 갈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실적 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록을 깨는 시장입니다. 어디에 힘이 네, 있다고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훑어주시죠. 네, 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여줬고, 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3위면서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론의 주가 급등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에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죠. 이 마이크론의 반등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피크론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AI 쪽 관련된 쪽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투자자들이 마이크론의 CFO가 자신 있게 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될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곧바로 매수를 불러들였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공급망은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반도체들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에 있는 2단계 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공장을 건설할 때는 거기에 크림룸이나 들어가는 이런 크림룸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공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R&D 투자하고 이런 설비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금으로 환급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서 반도체가 수출을 급등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견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올해 1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상법 개정 수혜를 보는 고배당주인 금융지주가 오늘 안정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증권주와 보험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수혜를 보고 있고 시장이 지수가 오르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 증권주들을 살려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그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 수수료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증권주 중심의 한국 금융지주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아침에 개장 초에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상법 개정의 수혜를 은행들도 보지만 증권주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원전주를 보시게 되면 두산 NLBT나 BHI 같은 이런 그 고가주, 대형주들이 좀 쉬어갈 때 우리기술투자나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저가주들이 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섹터들이 순환매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섹터 내에서도 고가주와 저가주 사이에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잘 읽으시면서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꽤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식품주들. 이 식품주들은 엊그저께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밀가루와 설탕에 대한 단합을 그 검찰이 고발을 했고 이것 때문에도 밀가루와 설탕 관련주들이 가격을 6%에서 5% 정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인하 추세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이 국제 밀 가격과 국제 설탕 가격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 때.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 업체들은 이걸 반영하지 않았었죠. 뒤늦게 반영하고 있고 이 하락폭은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고 특히 원당 환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가루와 설탕을 원재료로 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자 쪽도 마찬가지지만 라면 쪽, 삼양식품이나 농심, 오뚜기 같은 업체들은 앉은 자리에서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잘 보시면서 오리온이나 롯데 웰푸드 같은 과자주들도 밀가루가 주 원료고 설탕이 주 원료입니다. 수혜를 보는 업체들은 이런 종목을 잘 보시고, 자, 설 연휴에 1분기 실적과 상반기 실적을 생각해서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를 누리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올해 상반기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 때문에 그 효과가 더더욱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담이지만 요즘 통신주들 SK텔레콤이나 KT나 LG U+가 대규모 보안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의 소비, 그게 바로 이 통신주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대규모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얘기만 들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수요를 통해서 이 수익을 가져가는 통신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SK텔레콤, KT, LGU+가 보안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남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에 편입하셔야만 이 상방일 때 수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투자의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그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특징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라면 관련주 세 종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 라면 수출하면 삼양식품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올해는 농심을 더 보셔야 됩니다. 농심이 아주 작정을 하고 수출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반기 때 이 캐데먼 쪽하고 콜라보를 한 게 완판 행진을 보였고 여기서 수출 쪽에서 가능성을 본 것이죠. 기존에 이 농심은 중국 쪽 시장에서만 수익이 났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EU, 북미 쪽에 삼양식품의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을 농심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심의 실적이 재평가를 받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심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실적 든든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특징주 관심주는 농심이었습니다.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김태훈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AI 에이전트 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곧 이경전 교수와 함께 AI 에이전트 투자 비법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AI 거품론이 번지는 한복판에서 월가의 승부사가 다시 판을 키웠다. 억만장자 빌 에크먼이 메타에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9천억 원을 집어넣었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빌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는 지난해 4분기 전체 펀드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메타 지분을 신규 편입했다. 평균 매입가는 주당 625달러, 이후 주가는 7%가량 올랐다. 시장은 메타의 천문학적 AI 투자에 긴장하고 있다. 메타는 올해 최대 1,350억 달러, 약 194조 원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예고했고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비용 폭증 우려가 커졌지만 에크먼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지금 메타 주가가 AI로 벌 미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콘텐츠 추천과 광고 고도화, 기업용 AI 에이전트까지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 수익 모델에 베팅했다는 해석이다. 거품이 꺼질지 승부수가 통할지 2조 9천억 원짜리 확신의 시험대에 올랐다. AI 에이전트 시대에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AI 에이전트 기술, 혁신 기술은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궁금한 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에 출연은 처음이신데 AI 관련해서 워낙 유명하신 인사이트 있으신 분이니까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최근 몰트북
이게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또 실망했다라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게 AI 에이전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의 시사점은 던져준 것 같아요. 네. 일단 몰트북이 뭔지 좀. 네, 그러니까 네, 몰트북은 들어볼게요. 이제 예. 북이니까 네.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입니다. SNS. 네, 예. 근데 그 소셜 미디어를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AI 에이전트가 쓰는 되게 거고요. 신기했어요. 예. 이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오픈클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자기 PC에 설치하면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AI 모델을 이제 연결시키면 얘가 바깥에 나가서 그 몰트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데 재밌게 이제 설계하는 게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AI 에이전트만 참여하게 하고 사람은 가입해도 글을 읽기만 할 수 있게. 보기만 해라. 네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막 논의를 하게 되죠. 글을 쓰면 거기에 댓글을 쓰고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는 형태로 네. 해서 이제 말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은 개입하지 마. AI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런 SNS 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네. 뭐 이것이 마치 드럼통에 넣은 어떤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는 이런 작은 기계들을 여러 개 넣은 거랑 비슷하다라는 비유도 했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어떤 그 스피커가 소리를 내면 다른 기계가 마이크로 받아가지고 네. 다시 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하울링도 일어나고 막 재밌는 소리도 나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그런 비유를 한 거는 무의미한 어떤 말의 성찬일 뿐이다. 심지어는 수조에 있는 닥터피쉬보다도 못하다. 닥터피쉬는 우리의 뭐 청소도 예. 해주지만 예. 그 정도로 아직은 아무 무의미한 것인데 하지만 거기서 드디어 사람들이 AI 에이전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판매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AI 에이전트를 먼저 보내서 네. 너가 좀 물건 어디서 좋은 거 살 수 있는지 가져와. 또 가격을 협상해봐. 또 판매자 입장에서 어디에 우리 고객인지 찾아와. 그럼 그 AI 에이전트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런 몰트북 같은 어떤 공간이 있으면 마치 이제 AI 에이전트들의 어떤 시장이나 아고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글와글 떠들다 보면 야 우리 주인이 뭐 사오래, 우리 주인은 뭐 팔래. AI끼리 서로 네, 얘기하는 현재는 어떤 거죠. 상거래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해서 말의 성찬일 뿐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경제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런 단초가 보인다는 면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디지털 극장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 거죠. AI끼리 서로 소통하는 장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얼마나 이 공간의 확장성이 인간 영역에 미칠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상상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의미가 있는 제가 거죠. 2024년에 AI 에이전트와 사회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거의 뭐 국내 최초 내지는 세계 최초의 24년도에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예. 사람들이 이게 뭘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6년에 들어서 드디어 일반인들도 야, AI 에이전트가 이런 페이스북이 생겼어.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의 어떠한 이커머스도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들끼리 사고 파는. 예.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의 독립적 주체는 아니고요. 에이전트란 말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 뒤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도 직접 집을 사고 팔려면 되게 힘든데 네. 이제 부동산 중개사님들한테 위탁을 하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가 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 좋은 거래 조건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거 보면은 AI는 일단 이런 것도 우리가 맛봤으니까 이미 사람과 좀 별개로 서로 이제 소통해서 뭔가를 답을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행위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훨씬 더 구체화된다면 성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경우에 설계자일까 관찰자일까 그런 영역도 이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심부름을 누구한테 시켜보면 네네.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또는 너 이거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오버했어? 라고 네,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으면서 AI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사실은 에이전트라는 것은 하나의 뭐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주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지시하고 제약 조건을 주면
거기 우리 인간의 기대에 맞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요즘 최근 연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얘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간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주인님의 어떠한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간의 얘가 불법 행동을 막 예, 해버리는 경우도 네, 이제 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요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몰트북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잘 규율해야 되고 정말 보안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여러 가지 그냥 고려 안 하고 바로 그런 사회적 그런 도덕적 이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규율 이런 부분도 또 해야겠네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PC에는 막 아주 사적인 사진들도 예, 있을 수 예. 있고 비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내 PC에 있는 내용을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AI 에이전트한테 속아서 예. 제 PC에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몰트북 오픈 클로우를 쓰시는 분들은 네. 아예 그냥 빈 컴퓨터를에다가 이제 설치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나의 소중한 정보가 있는 컴퓨터에 있다가는 내 AI 에이전트가 뭐 다른 AI 에이전트에 속거나 아니면 얘가 실수함으로써 제 PC에 있는 내용이 다 유출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뭐 분석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주에서도 보안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오픈 클로우를 활용하지 말라라는 공지도 냈다고 하고 이게 사실 중국은 더 심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아무래도 뭐 네이버, 카카오에는 그 IT 또 AI에 유능한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뭔가 이걸 써보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나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넣었을 때 어떤 그런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이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빈 컴퓨터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설계 자체가 이게 몰트북 자체도 요즘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이 돼서 개발자 자체가 아주 세심하게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짠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허술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네.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 클로우가 약간 무슨 기능이길래 이렇게 좀 민감하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다가 네. 이제 이 오픈 클로우를 깔고 내 AI 내가 뭐 챗GPT를 쓰거나 제미나를 쓰면 그런 걸 연결하면 얘는 내 컴퓨터에 놓여 있는 이제 A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바깥에 뭔가 글을 쓸 수도 있고 바깥 네. AI 에이전트와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컴퓨터 안을 들여볼 수 있다는 내가 게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그 자료 수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용할 예를 수 있다는 들면 거죠. 뭐 내 지금 네. 주소로 엑셀에 있는 주소로 1000명한테 네. 이메일 보내 하면 지금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가 정말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말 이 인간 사용자 그 주인이 기대하는 한에서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 잘 된다면 그건 또 획기적인 나만의 비서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 최근에 자산관리주가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떨어졌던 이유도 사실 그거에 대한 타격, 고액자산가들은 수수료 굉장히 크게 주면서 자산관리사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런 AI 에이전트가 해준다면 이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 네. 일어나서 고민하잖아요. 네. 지난밤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내가 자는 동안 나의 AI 에이전트,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안전한 AI 에이전트가 유럽, 뭐 미국 또는 전날 아시아 증시를 다 분석해서 주인님 오늘 아침 9시에 가면 한국 주식은 이런 게 아마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몇 번 맞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되고 굉장한 신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사용될 텐데 그것의 첫 번째가 이런 금융 자산 관리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2, 3주 전에 지금 소프트웨어 큰 회사들의 어떤 주식 폭락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금융 쪽도 AI 에이전트가 일을 대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수순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업들 나와야 될 텐데 AI 에이전트 이런 부분 이제 도입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추락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AI 전반적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상당하더라고요. 어떤 걸 시사하는 걸까요? 네, 투자 관점에서. 예. 일단 AI 에이전트가 많아질 때 수혜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의 이런 이커머스 사이트가 수혜주일 수도 있죠. 당분간은. 왜냐하면 나 대신에 AI 에이전트가 가서 물건을 사오니까요. 네네. 또는 기업의 ERP 회사 뭐 더존 비즈온이나 이런 것도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AI 에이전트를 채용해서 사용할 수 네네네.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또 AI 에이전트들이 그런 플랫폼이나 ERP를 어떤 우회해서 직접 이런 몰트북 같은 자체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떤 기업 군이나 산업이 무조건 뭐 수혜를 입는다, 어떤 아니면 위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협이자 기회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시대의 어떤 보안이나 인증이나 검증하는 그 기업들이 좀 부상될 것이고요. 근데 기존의 보안 기업보다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보안,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AI로 일어난 새로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이 예.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의 투자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엔트로픽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챗봇 대비해서 토큰량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이다. AI 에이전트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많이 쓰면 메모리 많이 쓰겠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 더 이게 뜰려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에이전트 요즘 이제 뭐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AI 에이전트 쓰다 보니까 토큰 비용이 늘어났다. 뭐 나 오늘 5만 원 썼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자랑처럼 네, 네, 얘기하는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한테는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변한다면 AI 에이전트한테는 우리가 질문하면 얘는 주인님의 말을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AI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얻어놓은 그 중간 지식을 메모리에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메모리 회사 우리나라 뭐 HBM 관련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좀 약간 양수겹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쪽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가 필요하고 네. 또 AI 에이전트가 많이 사용될수록 메모리가 또 필요한 어떤 경우에도 메모리가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AI 학습에 많이 우리가 인류가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데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습용 칩보다는 추론용 칩에 더 많은 또 힘이 네. 갈 수도 있겠는데요. 또 전반적으로는 전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AI 시대의 어떤 극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확장기에 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는 이유 반도체 메모리 쪽에 있겠고 전력도 엄청 쓰게 되겠고 그러면서 약간 배터리 이런 부분도 또 연결이 되겠고 뭐 그렇네요.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새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눈여겨볼 기업 앞서 잠시 언급을 더존 비즈온 같은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밖에 뭐 전하실 말씀 투자 전략 있으면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이요? 예. 뭐 재밌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내 컴퓨터에 썼다는 것 자체는 또 한편 이 디바이스 시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현재 우리가 가장 강력한 AI는 5년 후엔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또 2년 후에는 내 PC에 들어가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오늘 현재 가장 강력한 뭐 GPT 5.3이라든가 예. 제미나이 3.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2년 후면 그러니까 2028년 2월쯤 되면 우리 PC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은 내 PC에 넣고 좀 더 자유로운 질문을 하고 좀 더 나의 프라이버시를 더 밝힐 수도 있고 더 빠른 대답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IT 분야의 디바이스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결과가 네.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투자 포인트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장의 역할을 하는 거, 개발하고 설계하고 업무 플랫폼 한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전하게 가는 거, 보안 그쪽을 주목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 역시나 HBM 관련해 가지고도 그쪽에 또 답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읽히는데요. AI 에이전트 투자 전략 쭉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투자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주 교수님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앞으로도 AI 혁신 기술 관련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힘을 잃었다. 금리 인하 기대도 한 발 물러섰다. 1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13% 하락했다. S&P 500은 보합, 나스닥은 0.16% 내렸다. 장 초반 오르던 분위기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꺾였다. 1월 비농업 고용은 13만 개 늘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실업률도 4.3%로 낮아졌다. 고용이 탄탄하자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도 약해졌다. 3월 인하 가능성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채금리는 올랐다. 2년물은 3.51%, 10년물은 4.17%까지 상승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도 6만 7천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반면 산업 인프라주는 강세였다.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보다 경기 버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 트렌드의 말하기에 앞서서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주요 지수 안 보고 갈 수 없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 시각 2.76% 오르며 5,502선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147포인트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지나가며 1,116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보니 그 훈기를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17만 원 선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 무려 6.26%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6%가량 상승하며 89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가 24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요. 이제 정말 코스피가 5,500을 넘어서 6,000까지 가면서 삼성전자가 24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트렌드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의료 AI인데요. 예전에 여러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직 먼 미래 얘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 미래가 꽤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최근 하나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웅제약이 공급하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가 실제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심정지 위기를 사전에 포착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광주 한국병원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던 80대 고령 환자에게서 심박수가 분당 190회를 넘는 이상 신호가 감지됐고 싱크의 실시간 알람을 확인한 의료진이 즉시 병실로 출동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이곳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기 어려운 공간에서도 웨어러블 기기와 인공지능이 심전도와 호흡, 심박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면서 의료진보다 먼저 위험 신호를 잡아낸 건데요. 급성 심정지는 골든타임이 4분에 불과하고 119 이송 환자의 생존율이 10% 채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조기 감지 기술은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가 실제 인간보다 정확도는 더 높을까요? 최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임상 증례를 기반으로 AI의 판단 정확도가 의료진과 비교한 결과 AI 모델이 오히려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공개된 1,400건이 넘는 실제 임상 사례, 그리고 CT, MRI, 엑스레이, 심전도 같은 의료 영상까지 포함한 복잡한 진단 환경에서 의료진 평균 정확도가 85% 수준이었던 반면 최신 AI 모델은 90%를 훌쩍 넘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단, 검사 계획, 치료 방향 설정 같은 핵심 영역 전반에서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물론 이 연구 역시 AI가 의료진을 대신한다기보단 복잡한 판단을 보조하고 의료의 안정성을 높이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의료 AI의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인데요. 최근 일본은 법무와 의료 분야에서 AI 활용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변호사법과 의사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직역 갈등과 규제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격 의료 AI의 플랫폼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죠. 이 격차는 결국 산업 경쟁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의료 AI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영상 진단 쪽에서 대표적인 루닛입니다. 폐암과 유방암 영상 판독 AI를 글로벌 병원과 또 제약사에 공급하면서 의료 AI 상용화의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루닛이 국내 원격 영상 판독 센터들과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주 판독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 중심이었던 사업이 이제 원격 판독 영역까지 확장된 건데요. 특히 원격 판독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판독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AI가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인공 바로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와 웨어러블 심전도 솔루션 모비케어를 앞세워서 지난해 매출 482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을 기록하며 루닛과 뷰노를 제치고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외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도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며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하며 이른바 텐베거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 AI는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단 인간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차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든든한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SF 영화처럼 언젠간 로봇이 진료를 보고 또 수술을 하는 날이 올까 기대도 되면서 두렵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말 보일 신일섭입니다. 자, 정말 그 의사가 AI의 침투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 요즘에 뉴스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제는 그 저번에 남양주를 간다고 했잖아요. 뭐 지역균형 발전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전라도 나주를 또 간다고 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전라도 나주에 가서 의사를 하면은 10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서울 와서 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초등학교 의대반까지 나올 정도로 대치동은 그렇게 의사 열풍이 부는 쪽이 있는가 하면
댓글에는 또 막 모르겠어요. 의사 뭐 그쪽을 또 의사를 시기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막 거기에는 이제 그냥 뭔 전라도 나주까지 가냐. 의사 그때 되면 뭐 의사가 AI에 침투받아서 의사란 직업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뭐 사실 각자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하는 거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의견에 동조하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어차피 그쪽에 그 분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주식시장에선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막 그렇게 어떤 한쪽 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 그냥 재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의료 AI가 의사랑 어떤 1+1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혼자 판독하는 거. 그다음에 이 단독으로 저기가 AI가 판독하는 거랑 의사랑 AI가 한 팀을 먹고 판독하는 거에서 정확도가 가장. 근데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의사들은 이게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의사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AI 판독 기술 루닉 같은 걸 해가지고 의사가 못 짚어내는 거를 찾아서 미리 조기 발견하는 뭐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쪽에서 의사 열풍과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 충돌하는 가운데 AI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 의료 AI가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뭐 텐베거 종목도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의료 AI 종목이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5천 시대에 조금 힘을 못 받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AI도 성장하길 바라고 우리나라 의료 AI 종목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IT의 힘만으로 지금 사실 5,500을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갈 건가요, 진짜? 이거 그때 한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설날 연휴 전에 뭐 5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천은 이미 넘어섰고 설날 연휴 전에 이제 5,500까지 갔어요. 그래서 설날 연휴 전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 지금 아직 오늘하고 내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설날 연휴 전에 또 한 번 신고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천 뭐 이제 600도 지금 눈앞에 왔잖아요. 과연 이제는 또 바꿔야겠죠. 내일까지 5,600을 찍을 수 있을지. 뭐 오늘도 정말 크레이지 모드로 후장에 또 올리면 이거 오늘도 5,600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에도 막 200포인트가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무섭게 오르라서 삼성전자 저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쉽게 오르나요? 지금 이게 비중이 20%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비중이 20.70이에요, 지금. 코스피의 5분의 1이 삼성전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SK 하이닉스가 13%거든요. 두 개 합쳐서 33%가 넘으니 거의 3분의 1이 이게 지금 삼전 SK 하이닉스의 좌지우지가 돼버리는 사실 뭐 이게 달갑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왜냐면 이게 삼전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올인되어 있으면 기쁜데 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은 이거 너무 또 소외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분산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보니까 조방원조차도 지금 힘을 잃고 있네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도 힘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투톱에 쏠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투톱에 쏠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조방원 같은 다른 섹터로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만 흐르냐? 요쪽 라인으로만 흐릅니다. 요쪽 라인.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서만 이게 옆 라인으로도 안 가요. 아파트로 따지면 또 이제 같은 요 라인으로만 가지 옆동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옆동으로도.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 내에 살아도 옆동으로조차 안 번져요. 딱 그 라인 한 줄, 같은 줄에만 있어야지 지금 저기를 선택을 받는 지금 장이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같은 라인에 딱 있잖아요. 핵심 라인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로 이어지던 그쵸? 초반에 매그니피센트 7이 강할 때 그 라인이 확고했잖아요. 그 라인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정말 이용한다면 이거는 한미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이용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거든요. 삼성전자가 자회사 세메스만 없었으면은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더 갔겠죠. 자,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한테도 열어놨었는데 삼성전자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잘 나갔으니까요. 잘 나가니까. 다 잘 됐죠, 뭐. 자, 1980년대에 설립되었고 오래됐어요, 역사가. 자, 그다음에 HBM TC 본더. 아, 바로 저 아이템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HBM이 D램을 수직으로 쌌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컴퓨터 칩들 막 그 이미지 보시면은 기억나시죠? 이게 까만색 칩이 있고 이제 거미 스파이더처럼 이렇게 금속 와이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초록색 기판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고밀접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금속 와이어 다리 다 없애고 금속 와이어 다리를 어디다 숨겼습니까? 칩 아래다가 돌기로 솔더볼이라고 돌기 이게 뽁뽁뽁뽁 튀어나와 있잖아요. 은색으로. 그걸로 바꾼 거죠. 면적을 최대한 좁혀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칩에 뭐가 들어가요? 엔비디아 GPU도 있어야 되고 인텔의 CPU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엔비디아가 CPU까지 만들어서 슈퍼칩 있어야 되고 거기 HBM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 와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면적이 좁은데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어를 돌기로 만든 데다가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써요? 위로 써야 되는 수직으로. 그래서 HBM이 나온 거잖아요. 수직으로 쌓고 근데 수직으로 쌓는 것도 이제 너무 사이 간격이 넓으면은 한없이 높이가 높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데이터 센터건 무슨 전자기기건 안에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 돌기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기판도 막 플라스틱 기판 안 쓰고 이제 막 유리 기판을 써가지고 얼음하고 얼음 붙이면 거의 사이가 없잖아, 우리 보시면. 그런 것처럼 만드는 소재도 변환시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칩하고 연결시키려면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 TC 본더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 때문에 굉장히 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이제 오늘 세미콘 코리아 지금 내일까지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진 보니까 그 옷도 정말 멋있게 겨자색으로 막 이게 더블 무슨 그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곽동시 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부대 행사로 그 옆에 코엑스의 호텔 많잖아요. 그 호텔에 이제 디너 무슨 밥 먹으러 가는데 딱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HBM4 시장 점유율 전망에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이 소식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론이 뭐 HBM4를 뭐 이미 고객사한테 뭐 보냈다고 지금 이 CFO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론의 이 장비도 한미반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베라루빈 초기 물량 공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 보고서가 있었는데 어제 CFO의 그 얘기 때문에 반박이 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곽동신 회장님이 또 그거를 받쳐주는 인터뷰를 했죠. 마이크론도 잘 될 것 같다. 현재 장비 오더 주문이 많이 오고 있다. 왜냐면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전용 장비, SK 하이닉스용 전용 장비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죠. 마이크론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어떤 요 보고서는 지금 잘못된 게 얘기가 지금 되는 것이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쿠쿠쿠쿠 커뮤니티 겁나 웃기네. 쿠쿠쿠 차트 분봉에 맞춰서 분위기도 분단위로 바뀌네. 뭐 지금 그렇죠, 워낙에 지금 분단위로 바뀌고 있고요. 울미 19만 원에 판 거 미안해. 뭐 미안할 필요 있나요? 자, 돈복사 너무 좋아요. 자, 공포 구간에 나오는 댓글이랑 환호에 나오는 댓글만 읽어봐도 뇌동 줄이는데 도움됨. 흔들릴 때는 팩트 위주로 참고하는 게 좋음. 감정 실린 글은 신경 안 씀.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래서 상 먹음. 와, 이분은 이른바 그 커뮤니티 게시판 매매, 그렇죠? 게시판 보고 인간 지표 판단해서 뇌동 매매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상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게시판도 분석해서 상을 먹거나 급등을 먹겠다. 아, 역시 이분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우리 기술, 오늘 코스피의 두산에너빌티는 흔들리지만 지금 원자력 관련주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기억개요 볼게요. 자, 보니까 계측 장비, 제어 계측 전문 장비고 원전 계측 제어 설비 국산화로 네 번째 원전 핵심 기술 보유국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SMR 원전 시장 진입 및 그린 에너지 사업 확대, 그렇죠. SMR 관련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SMR 시장 확대. 딱 그 핵심 키워드가 들어간 종목이죠. 자, 연결 기준 매출액 37.3% 증가, 영업 손실 33.3% 증가, 단기 순위 흑자 전환 좀 왔다 갔다 하고 원자력 감시 제어 시스템과 PSD 핵심 제품 공급 확대,
있고요. 그런데 신규 사업 투자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영업 손실이 조금 난 지금 상황이네요. 근데 보니까 신한울 3, 4호기에다가 해외 원전 산업, 네, 주요 부품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티 역시 나오죠. 두산에너빌티랑 시공계약 맺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과도 맺었고요. 그렇죠? 양대 산맥하고 다 이어져 있네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핵심 부품 회사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폭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죠? 급등하니까요. 자, GPT가 그래서 분할 매도하래. 자, 이분은 또 GPT 매매. 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활용한 매매가 또, 자, 뭐, 그쵸? 인공지능이 또 워낙에 뛰어나니까 GPT는 분할 매도하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물어보세요. 챗 GPT한테도 하고, 제미나이, 뭐, 그록3, 뭐, 클로드한테 다 똑같이 던져보세요. 거기서 이제 그걸 종합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챗 GPT는 분할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할로 매도하신 것 같아요. 일부분 52주를 일단 13.9% 수익 내고 파셨습니다. 자, 전고점 닿았주, 쿠쿠쿠 안 타면 놓치주. 자, 2년차 주주로서 말한다. 3천 뛰기 하락까지 견디고 하는 말이니 잘 들어라. 이분이 3,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견디셨나 봐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25,000원을 보신답니다, 이분은. 자, 지금 13,800원에 저희 파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2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뭘 그리 쪼냐. 투경이고 나발이고 전고 뚫고 상치면 돼. 아, 그쵸. SK하이닉스도 투자 경고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도적인 부분 때문인데. 자, 투자 경고가 요즘 시장에는 나쁘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강하게 오르니까 오히려 이걸 훈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훈장으로 달고 더 갈자. 상 받는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투자 경고가. 그래서 전고 뚫고 상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오늘 커뮤니티 오늘 촌철살인의 코멘트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가 이름이 이쁘잖아요. 오늘 약간 정말 시처럼 요 지금 간판도 그 광화문 앞에 그 간판 아시죠? 시 걸어 놓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글씨체로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봄도 오고 하니까 신앙송 대회도 하고 하잖아요. 봄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송을 한미반도체를 정말 사랑하는 주주의 마음으로, 주주는 아닙니다만 그쵸? 주주의 마음으로 한번 읊조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도 예뻐서 참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미우나 고우나 나는 이 한미에게 약하다. 미국 반도체주의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5,500선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와 함께 장 초반 처음으로 5,4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10시 50분을 기점으로 5,500선까지 돌파해냈는데요. 시총 대형주 위주로 큰 폭으로 올라주며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이 써내면서 오늘 전장 대비해서 2.63%가량 오른 5,4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50분을 기점으로 5,50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5,510포인트까지 조금 고점을 뚫어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5,5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4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잠깐 흔들리면서 약세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상승했는데 그래도 다시금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다만 오름폭이 크지는 않고요. 0.34%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118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 대형주 단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200은 사상 처음으로 81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전장 대비 3% 넘게 오른 81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1조 3,4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거의 1조 가까운 순매수 들어옵니다. 9,695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조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주고 있고요. 개인은 2조 3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2,600억가량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8원가량 내린 1,44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HBM4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 영향에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HBM4 경쟁력 약화 우려에 선을 그었는데요. HBM4는 이미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갔고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고객사에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450달러로, TB 코엔이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 주가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KB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33조 원으로 추정하며 실적 개선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구조적 상승 국면의 초입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정규장 들어 처음으로 17만 원 선을 넘기며 신고가를 새로이 써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 넘게 튀어오르면서 강세고요.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7만 원 선 넘어선 데 이어 17만 8,3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37%가량 오르면서 8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함께 강세입니다. 12% 넘게 오르면서 21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I 주가도 4.61%가량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GF홀딩스가 현대홈쇼핑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재편 효과가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증권가의 평가가 잇따른 영향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이중 상장에 따른 할인 축소와 유동성 개선 등 구조적 재평가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은 현대홈쇼핑 완전 자회사 편입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할인율 축소와 함께 유동성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대 GF홀딩스는 포괄적 주식 교환 결정 시점에 500억 원, 주주총회 승인 이후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연내 소각할 계획인데요. 배당 역시 현대홈쇼핑의 주당 배당금 2,800원과 주식 교환 비율을 감안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4% 오르면서 12,5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는데 오름폭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현대홈쇼핑은 1.8%가량 오르면서 7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데 이어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름폭을 키우며 장중에는 5,5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증시 화랑과 함께 지난해 27개 증권사의 평균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2.5% 늘어난 2조 3,4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순이익도 2조 135억 원을 기록해 증권사 최초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사 실적 개선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주식 거래대금 급증이 꼽히는데요. 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의 핵심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2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9% 급증했습니다. 오늘 한국 금융지주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7.73%가량 오르면서 2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KB금융도 0.3%가량 오르면서 16만 5천 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메리츠 금융지주도 1.45%가량 오르면서 13만 3,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50포인트가량 올려내며 결국엔 5,500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코스피는 지수 자체적으로만 30% 넘게 상승 중인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한국 시장을 연일 최고치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우리 시장, 향후 전략에 대해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설 선물인가요? 5,500선이 장중에 넘었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장이구나 싶습니다. 일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17만 원 넘었고요. SK하이닉스가 89만 원 오늘.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시장 경제 분석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5,500선을 네. 넘었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네. 뭐 거침없다. 우리 증시 여전히 힘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네. 때 주식을 사야 될 거 이렇게 또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5,500 돌파가 굉장히 네. 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더 남았다. 그러니까 네. 그때 살 걸 하지 마시고요. 오늘 살 걸 소리 안 하시게 네.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하는 모멘텀에 네. 여전히 우리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인 뷰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상승은 뭐 아까 앞서도 조금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원투펀치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발 훈풍이 좀 불어졌죠. 네. 예, 마이크론 관련해서도 10% 거의 가까이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정도 오르면서 여전히 AI 관련해서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발 훈풍보다도 제가 더 주목한 사실은 이틀 전에 있었던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네. 그때 사실은 TSMC가 전년 동월 전년 대비 뭐 이런 거는 뭐 우리도 이미 SK나 삼성에서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월 대비예요. 전월. 12월 말 대비해서 1월 실적이 무려 19.8%, 네. 20%가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록적인 분기와 연간 성장률을 우리가 보여냈는데 TSMC의 사례를 비추어 보건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1월 실적도 거의 충격적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 한 3, 4일 정도의 약간의 네.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있을 만 했는데 사실은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실적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미국발 훈풍까지 더해주다 보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망치를 위로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26만 원까지 일단 나온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150만 원대까지 이미 여러 번 나와 있기 때문에 꼭 26만 원이 간다. 150만 원이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도 되는 만큼의 실적과 근거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코스피가 오르는 것 중에 제가 또 주목해 보는 게 반도체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금융주입니다. 은행, 예, 네, 은행증권인데요. 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의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됐던 게 금융주입니다. 네. 왜냐면요.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조선 등등등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로 중후장대 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늘 상단을 마크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적도 좋았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한국이 이제 경제 자체가 이제 선진화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섹터가 따라붙어줘야 되고 선진화돼야 되는데 너무 제조업 중심이야. 이게 사실은 약점으로 지목됐던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항상 배드 이즈 굿이고 굿 이즈 배드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던 금융주가 거꾸로 보면 오를 여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또 체격에 비하면
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의 약점이었던 게 갑자기 이번에 왜 강점으로 볼 수가 있냐면 그 사이에 제도가 바뀐 겁니다. 네.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상법 1, 2차 개정이 있었고요. 조만간에 있을 3차 개정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자사주라든지 거버넌스 관련해서 금융주가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요. 특히 연말에 통과됐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거든요. 은행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천문학적 이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배당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정책 당국의 압박을 통해서 배당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익을 본 게 사실은 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조금씩 쌓인 이자인데 그걸 배당으로 날린다는 게 이율배반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좀 있었고 더군다나 그 외국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올라온 돈이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배당을 막아왔어요. 근데 배당을 막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돈이 흘렀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뭐가 오르냐라는 게 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배당 관련해서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과시켰고 주주자본주의를 통한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도 된다는 거예요. 이익은 천문학적이죠. 배당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배당을 이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주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받기 시작하면은 계좌에 꽂히는 배당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배당 수익률을 뭐 6%든 7%든 잡잖아요. 그거를 역산한 만큼의 주가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게 중요해요. 신선한 경험을 많이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네. 안 떨어져요. 그리고 배당이 이제 세게 들어와요. 네. 이게 미국 시장을 지탱해주는 가장 좋은 주식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이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주도 빚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코스피를 끌어가고 있던 큰 형들, 앞에서 끌어가고 있던 반도체주가 여전히 끌어가고요. 뒤에 항상 안 따라오던 막내 동생 같은 금융주가 이제 빚을 발하니까요. 네.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뭐 아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의 모습은요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질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지금 지수가 그냥 올라가는 것 외에도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들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죠. 네. 근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것 같고 맞습니다. 일본 증시가 또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네. 다카이지 총리의 드라마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일단 일본에서 총선이 일단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어요. 선거 과정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카이치 개인은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자민당, 당 인기가 개인 인기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네. 혹여나 이 괴리 때문에 압승을 못하면 어떻게 나라는 게 사실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많은 공약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요 산업에 관한 확장 재정을 통한 지원이에요. 두 번째가 이 소비세 감면 같은 걸 통한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내수 살리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요 두 가지인데요. 이 둘 다 사실은 증시를 보면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안보 관련한 지원을 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명분이고요. 그 속으로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결국에는 그게 첨단 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AI, 맞습니다. 예. 그 첨단 산업에 관한 지원을 밝힌 거기 때문에 해당 업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 자금의 마중물 또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확보됐다라고 해서 일본 증시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소재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와의 모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비세 관련해서 감세 정책을 공약했는데 일본은 사실은 이 감세나 이런 게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생각보다 담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네, 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소득이 대부분이 나가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부분을 깎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여력이 생긴 부분이 증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아시아 증시 다 상승합니다만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복합적인데요. 일단 아시아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리한 자금들이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런던이나 뉴욕의 본사에서는 아시아 포션을 먼저 잡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 어디를 갈지를 다시 잡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어서 작년에 기록적인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일본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0.67 정도로 예상이 돼요. 우리는 이번에 2.34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독보적으로 우리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었는데 일본 증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활력 모멘텀을 잡으면 글로벌리한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일본도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장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뺏길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올 자금의 네. 일정 부분의 배분적인 손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입맛이 씁쓸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채권 관련해서 오늘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일본이 이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환율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재정적으로 밀어내고 또 감세를 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본 국채 발작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환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환이 안 올라갑니다. 미국의 공조도 있습니다만 증시로 인해서 매도 압박이 덜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이례적인 현상이 잡혀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원엔 동조와 관련해서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다카이치 이후에 일본의 영향은 우리로 보면은 증시에 관한 아시아의 훈풍은 좋다. 그러나 배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일본으로 갈 여지가 조금 있다. 네. 그다음에 환 관련해서는 그게 오히려 환을 좀 누르는 영향이 있다.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도 역시 동조화되고 있다. 이게 참 복잡한 게 명암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늘 그렇지만 그래서 항상 그냥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특이하게 잡히는 게 일본에 투자했던 일학개미들이 있어요. 일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자민당의 압승 또 다카이치 노믹스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투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일학개미들의 철수 움직임이 잡힙니다. 네, 네.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요. 일본 증시 관련한 보유 물량이 주는 걸로 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일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학개미들이요. 왜냐하면 환율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차익 실현하고 그걸 이제 다시 돌리는 흐름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환율이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오른 수익만큼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학개미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데 물론 이제 남은 관점은 그렇게 해서 매도한 자금이 우리나라로 올 것이냐, 왔으면 다시 좋겠는데. 미국으로 갈 것이냐, 네. 그 투자처가 국내로 향하는 것만이 이제 숙제로 남아져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뭐 빨간불이 켜질 만한 요소는 거의 없네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증시 부양을 위한 강한 의지 이런 부분을 더 맛볼 수 있을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리기 이미 나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부실한 좀비 기업들 싹 없앨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주는 또 메시지도 분명하죠? 코스닥 살리기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살리기보다도 정부의 정책 모멘텀의 영향력이 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롱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금을 많이 넣겠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뉴스가 된 부분은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뢰를 못하지라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뭐 좀비 기업들, 동전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종목까지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 한번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은 옳다 하더라도 어저께 금융위원장 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온 게 뭐냐면 약 150여 개 종목이 퇴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 회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150개를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장에서 역으로 추산해 보는 거예요. 150개가 나올 만한 사유가 뭐가 있나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자본 잠식 회사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인가? 적자 회사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동전주를 세보니까 150개가 나와요. 또 하나는 네. 시총을 지금 현재 기준은 40억인데요. 150억 정도로 올리면 150개가 나와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시총 150억 정도로 퇴출 기준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퇴출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이 사이즈가 중요하다. 추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150억이냐면요.
지금 있는 시총은 40억이 퇴출 기준이에요. 근데 시총 40억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큰 손 한두 명만 들어오면 그 회사를 다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장사 수준으로 보면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올린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올릴 건지가 아직 미정이었어요. 그런데 150억으로 쭉 올려보니까 150개가 퇴출 기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정부의 코스닥 시장의 청소 의지가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냥 좋아할 것인가라고 볼 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좀 남아 있어요. 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시총이 모자란 기업을 퇴출한다까지는 좋은데 단순히 시총 기준으로만 한다면요. 그럼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시총 기준을 운영할 때는 연말 기준이에요. 예. 한 번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시총을 한 번만 올려라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꼼수? 연말 한 번만 올리면 돼요. 그럼 거꾸로 나쁜 의미로 말하자면 베이스가 약한 모멘텀이 약한 회사가 주가 조작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네, 가격만 연말에 올려놓고 다시 빼는 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저 퇴출 기준을 올릴 거면 연중 평균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주가 조작성으로 올리지 않아도 모멘텀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추후 대책이 조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정부가 시총 기준을 건드렸냐면 다른 자본 잠식이라든지 적자 기준 있잖아요. 이거는 기업이 이의 제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희 퇴출 기준이야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시총 기준은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중 평균으로 하자라고 하면 이건 또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의 이율 배반성을 정부가 줄타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부의 규제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의주시하되 당장 실행될 건지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더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한 질문만 드리면 현대차가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쭉 갔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일부 좀 부담스러운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은 저 관세 영향도 좀 있고요.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도는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첫째, 그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어요. 네. 추가적으로 장착된 로봇 모멘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수급이에요. 그럼 뭐냐면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빠져야 될 때가 올 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빠진다. 현대차가 최근에 뭐 특히 올 초에부터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빠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수급 이슈만 해소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로봇 이슈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최근에 아틀라스가 또 빙판 위를 걷는 거라든지 백덤블링하는 모습을 또 보여냈거든요. 여전히 문제 없고요. 현장에 투입된다는 스케줄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만 해소되고 언제든 돌아오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추가 상승 여력까지 수급에서 볼 수 있군요. 자, 여러분 궁금해하신 부분 싹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오늘 증시 날씨 한여름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 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며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코스피 지수가 돌파했습니다. 연휴 전에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될 것이라고 했던 증권가의 예측과는 엇나가며 오늘은 파죽지세 이렇게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훈풍을 그대로 타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반도체주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를 문제없이 납품한다고 밝히며 주가가 9% 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름세를 걸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그 훈기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대 양봉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증권주와 은행주 같은 금융주에도 오늘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불장이 연출되면서 증권주 또다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만 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들어서 은행주의 시가총액이 40조 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은행주의 주가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차기 대선과 정전 협상에 대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외신 보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속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이 먼저고 또 휴전이 이뤄지고 나서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급이 나오자 오늘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2차 전지주도 맑음 보이고 있고요. 또 소외됐던 철강주에도 오늘은 볕이 드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17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폭염같이 뜨거운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KB증권에서 24만 전자 리포트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70조 원을 전망을 했고요. 또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나왔습니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구글과의 협업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화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실적과 배당 그리고 투자가 모두 서프라이즈다.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2조 클럽에 입성했다는 소식 속에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지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홈쇼핑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중복 상장 해소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NHN 같은 경우에 작년에 티메프 사태를 딛고 분기 최대 실적과 배당을 공시하며 강한 햇살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동나비엔 연매출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속에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월 1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수익 잘 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